오늘은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시는 역사학 전공 박용규 박사님을 모시고 외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외솔 선생님을 단순히 이제 국어학자로서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면모에 대해서도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덧붙이자면 이렇게 박사님께서 특별히 외솔 최연배 선생님께 그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최연배 선생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한 해방 전과 해방 후를 동틀어서 우리 말의 문법을 연구한 최고의 국어학자이면은 이미 틀림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미 우리가 또 선생님과 돼 알고 있고요. 예. 네. 일제는 우리 말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말과 글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민족 문화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최연배 선생을 포함한 조선학회 학자들이 우리 말글을 지키는 언어 독립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최연배 선생님이 훌륭한 언어 독립 투쟁가였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최연배 선생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박용규 박사님께서는 이제 외솔의 그 민주주의자로서의 면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자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민주주의자로서의 외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자료가 바로 뭐가 있었냐면은 1958년에 550쪽에 달하는 방대한 그런 책을 나라 사랑의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최연배 선생이 민주주의자로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돼야 되는가를 염원하는 그런 그 방대한 그 저서를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학술대회에서 그런 민주주의자로서의 최연배 선생의 모습을 우리는 조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발표한 그 논문이 우리 나라 사랑 학술지에 그 게재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다른 어떤 활동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조금 청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교수님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이 책무가 뭐냐면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초기의 정부로서 정말 민주주의를 국가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 이승만 정권기에 최연배 선생님이 어떻게 민주주의자로서 활동했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1공화국 시기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약해서인지 어떻든 간에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그 다음에 판사, 경찰, 군인들이 부패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 사랑의 길에 최연배 선생님, 국어학자가 인 최연배 선생님이 낱낱이 우리 역사학에서는 사마천의 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버금갈 정도로 낱낱이 그런 잘못한 것을 비판을 했어요. 잘되기를 부정부패가 없기를 바랐겠죠. 두 번째의 문제는 그 민주주의의 핵심은 부정선거, 선거 부정이 없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승만 정권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책을 통해서 비판한 거죠. 세 번째로는 최연배 선생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승만 정권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폭력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적인 상황에서 말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비판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거죠. 근데 이승만 정권에서는 정권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 정치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 49년에 김구 선생님이 암살을 당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승만 정권 시기에 부통령으로서 장면 씨가 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장면 부통령이 선거 도중에 저격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선거 연설을 방해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은배 선생이 이런 불량한 정부에 대해서는 반민주 정치를 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판을 해야 된다. 저항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58년에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연세대 학생들이 4.19 혁명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은배 선생님의 비판은 참으로 정당한 주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우선 보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4.19로 이어지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흔히 이제 반민주주의로 보는 그 박정희 군부 군사 예. 독재의 그 이제 시절이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그 박정희 정권에 대한 그 외솔의 입장은 또 어떤 것이었는지, 네. 또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흔적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정희 정권이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으로 하나를 든다면은 저는 역사학자로서 61년에 바로 박정희 정권에서 잘한 게 바로 한글 전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1년에 박정희 정부에서는 공문서를 한글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눈이 가로로 2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책도 이렇게 가로로 편집을 해야 된다. 가로 쓰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박정희 정부에서 그거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최은배 선생이 참 그런 거는 박정희 정부가 잘한다.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민주주의자인 최은배 선생님이 박정희 정권을 실망하게 됐느냐. 그거는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박정희 정권이 대단히 잘 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게 바로 일본과의 관계였습니다. 1965년에 한일 협정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일본과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도 붙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일 협정을 잘 체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36년 동안의 식민지 시절에 징용, 징병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또 일본군 성노예, 이한부라고 칭하지만은 저희 역사학자들은 일본군 성노예였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한일협정에 피해 보상이라든지 배상이 돼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은배 선생님은 어떤 입장을 발표했냐면은 이것은 너무나 졸속이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굴욕적인 협정을 맺어야 되느냐. 이거는 종속적인 협정이다. 이것을 다른 지식인들도 비판했지만은 최은배 선생님이 그런 비판을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결국은 맞았다는 게 지금 우리가 2020년이지만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최은배 선생님이 참으로 귀중한 그런 주장을 하신 것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68년에 국민교육헌장에 대해서 비판을 한 네. 그런 글을 발표했다는 거. 네. 이런 부분이 최은배 선생님이 민주주의자로서 우리나라 사랑 또 민족을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그 활동을 한 게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제 67년에 선포된 국민교육 헌장에 아주 비판적 의견을 내셨다고 좀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또 서두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국민교육 헌장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비판하셨는지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68년에 지시를 하니까 국민교육 헌장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게 나왔습니다. 초안이 나왔어요. 68년 중반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은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은 동아일보에 아마 그 7월 달에 칼럼으로 국민교육 헌장에 대하여 그 칼럼을 썼죠. 제 논문에도 나옵니다만 잠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이 동아일보에 보니까 68년 7월 30일자입니다, 이게. 여기에 최은배 선생께서 국민교육 헌장에 대하여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보기로는 결의 중흥선언문 정도는 된다. 결의라는 말이 우리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민족이겠죠. 민족 중흥선언문은 되는 거예요. 국민교육 헌장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 초안을 다 읽어봐도 단 하나 안 나오는 게 있다. 바로 교육 헌장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했으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떠한 교육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로는 국민교육 헌장에 민족 중흥, 반공, 근면, 성실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더라도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은 자유, 인권 존중, 민주주의를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압제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의 헌장에 들어갈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최은배 선생님께서 그거를 대단히 제가 보기로는 완곡하게 쓰신 거죠. 정말 해안을 갖고 예, 계셨던 저는 네.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계셨다는 게 저는 행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외솔 최은배 선생님의 아주 다른 면모,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던 민주주의자의 면모를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외솔께서 남겨주신 어떤 정신적, 문화적 유산이 있다면 또 그런 건 어떤 것일지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많은 사상가들의 저서를 읽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국시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주장한 분을 제가 최은배 선생님 말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이 나라 사랑의 길에서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인 주장, 인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 국민의 행복이 추구가 돼야 된다. 민주주의가 발전돼야 된다.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분이 자기가 우리 민족의 이상이라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하나의 목표 이상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가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은 저는 참으로 이런 훌륭한 애국지사이고 민주주의자였던 최은배 선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남북한의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는 잊어서는 안 될 그런 그 외솔 정신이다. 외솔의 사상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서 자유와 정의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선진국 주자로서 저는
돌파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최은배 선생님이 남긴 유산이 아니겠느냐. 저는 감히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은배 선생의 올곧은 우리 말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말과 글을 한글 전용으로 실현해야 된다. 이런 것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생명이 유효하다.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을 정말 흥미롭게 이야기해 주셔서 많이 배우고 또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솔 선생님의 그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고 또 받아들이고 그런 정신을 계속 계승해 나갈 수 있는 민주주의 시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